자, 오늘 코스피가 2.72% 올랐습니다. 꽤 큰 상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좌는 어떠셨나요? 혹시 빨간불이 하나도 없으셨던 건 아닌지요? 만약 그랬다면 그건 여러분이 종목을 잘못 고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코스피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구조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오르는지, 그리고 왜 이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이죠. 먼저 코스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에 시가총액을 기준점 100으로 놓고 현재 시가총액이 그에 비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설계 원리에 있어요. 개별 종목의 주가가 1% 올랐다고 해서 코스피에 똑같이 1%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반영되는 거죠. 시총이 300조 원인 종목이 1% 오르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지만 시총이 3천억 원인 종목이 10% 올라봐야 지수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코스피라는 숫자는 800개가 넘는 종목의 평균이 아니라 거대한 몇 개 종목의 가중 합산인 셈이에요. 이걸 오늘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6년 4월 21일 코스피는 2.72% 상승했는데 같은 날 코스닥은 고작 0.36% 올랐습니다. 격차가 2.4%포인트나 되죠. 코스피 상승을 이끈 주역은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가 4.97%, 삼성전자가 2.10% 올랐거든요. 이 두 종목의 합산 비중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8.29%에 달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 두 종목만 힘차게 올라도 지수는 2%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백 개 종목이 제자리를 맴돌거나 심지어 빠지더라도 말이죠. 이게 바로 지수가 오르는데 내 계좌가 조용한 이유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쏠림은 단순히 지수 설계 방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기 강화 루프라고 부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코스피 200 같은 대표 지수에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 즉 ETF나 인덱스 펀드가 해당 종목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비중대로 배분되니까 시총이 큰 종목에 더 많은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 돈이 들어가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시총이 더 커지고, 시총이 커지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높아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ETF로 자금이 유입될 때 이 종목에 더 많은 돈이 배정되는 거예요. 올라서 사고, 사서 오르는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인 셈이죠. 반대로 이 루프 바깥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ETF 자금 유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자금이 안 들어오니 주가가 안 오르고, 주가가 안 오르니 시총이 안 커지고, 시총이 안 커지니 지수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행동 패턴이 겹치면서 쏠림은 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대형주에만 접근하거든요. 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참고하는 MSCI 코리아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비중이 40%를 넘습니다. 글로벌 ETF가 한국을 편입하는 순간 투자금의 거의 절반이 이 두 종목에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성과는 코스피 200 같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200 위안에 들지 못하는 종목을 굳이 편입할 유인이 낮아요. 결과적으로 코스피 상위권 밖의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변동성은 높은데 지속적인 상승 동력은 약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거죠. 이 쏠림에는 산업구조라는 더 근본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으로 절대적이고, 특히 지금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한창이라 고대 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의 수혜가 SK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매크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수혜는 한국 증시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두어 개에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내수기업이나 바이오, 엔터, 유통 같은 업종은 이 글로벌 사이클의 바깥에 놓여 있으니까요. 오늘 미국 나스닥이 0.59% 하락하는 날 코스피만 홀로 2.72%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HBM의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인식하고 자금을 넣었기 때문인데 그 자금이 도착하는 곳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인 거죠. 코스피가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두 종목이 디커플링을 한 것이지 한국 증시 전체가 그런 건 아닌 셈이에요. 이 현상이 오늘 처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2020년 3월 코스피가 1439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021년 1월 3266포인트까지 2배 넘게 치솟았던 이른바 동학개미 랠리 시기를 떠올려 보면 당시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상위 10개 종목이 상승분의 대부분을 견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집중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지수가 2배 올라도 체감 수익률은 그에 한참 못 미쳤죠. 미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나스닥 지수 상승의 대부분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5종목이 이끌었고 나스닥에 상장된 나머지 2000여 개 종목은 장기간 횡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국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지수는 사상 최고인데 왜 내 포트폴리오는 그대로냐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패시브 자금이 대형주에 집중되는 구조이고 차이점은 한국 증시의 상위 종목 집중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아서 쏠림의 강도가 더 극단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쏠림이 앞으로 완화될 기미가 보이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51.72%에 달하는데 이건 1년 전의 41.09%에서 10.63%포인트나 확대된 수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놓고 봐도 같은 기간 23.65%에서 38.29%로 급증했습니다.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252개 상장사의 2026년 순이익 증가분 중 70.8%를 이 두 종목이 차지할 전망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익이 집중되니 자금이 집중되고 자금이 집중되니 시총이 커지고 시총이 커지니 지수 비중이 올라가는 그 순환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출시 예정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바로 그것이죠. 이건 특정 종목 하나에 이 배로 베팅하는 구조의 상품인데 만약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면 이미 쏠려 있는 자금이 더 극단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쏠림을 만들어내는 패시브 자금의 자기 강화 루프 위에 레버리지라는 증폭기가 얹어지는 셈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코스피 지수라는 숫자는 시장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청계가 아니라 소수 대형주의 천만을 측정하는 편향된 온도계라는 사실이죠. 코스피가 2.72%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시장이 좋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건 절반만 맞는 판단입니다. 정확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았다는 뜻이고 나머지 대다수 종목은 그 흐름과 무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코스닥이 같은 날 0.36%밖에 오르지 못한 것이 그 증거인 셈이에요. 트럼프 관세 충격 이후 형성된 저점에서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코스피는 178%, 코스닥은 91%라는 극명한 격차를 보여줬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알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다음에 코스피가 크게 올랐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그 숫자를 곧이곧대로 시장 전체의 상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그 상승이 내가 보유한 종목군과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수가 오르는데 내 계좌가 안 오를 때 느끼는 그 괴리감은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수라는 숫자가 설계된 방식 자체가 만들어낸 착시이기 때문이니까요.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크게 성공한 소수의 이야기를 시장 전체의 이야기로 포장하는 구조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고 이 패시브 자금의 확대와 산업 편중이 그 구조를 해마다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읽을 때 이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같은 숫자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차이가 될 겁니다.